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딸아이를 둘 두고 있는 3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면 육아가 좀 쉬워질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니네요. 직장에 아이들 학교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훌쩍 지나가고 있답니다. 거기다 저희가 재작년부터는 어린 조카들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보통 에너지로는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조카들도 이제는 어린이집이며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답니다. 남편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애 넷을 키운다는 것이 어디 보통 일인가요? 물론 처음부터 큰 집의 아이들을 저희가 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작년 입에 담기 부끄럽기는 하지만 저와 형님의 난투극을 시작으로 한바탕 난리가 나며 엄청난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 이후로 갈 곳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시부모님께서 키우신다고 하셨지만 시부모님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저희가 데리고 왔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부모는 어디를 가고 저희가 데려다 키우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지금부터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에 관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살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 대학 졸업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교 CC로 시작했고 남편이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저희는 진지하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너무 빠르다고 말리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겁이야 났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섭지 않을 리가 있나요? 당시에 무슨 배짱이었는진 몰라도 저희는 부모님의 우려를 뒤로하고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시집살이가 아예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요리도 제대로 못하고 살림에 관해서는 1도 모르는 애가 들어왔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까지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정말 많이 배웠답니다. 눈물 쏙 빠지게 혼나는 날도 있었죠. 그런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철없는 남편의 행동에는 저보다 더 길길이 뜨시면서 저 고생시키려고 데려왔냐고 아주 잡아먹을 듯이 남편을 혼내시기도 했었죠. 그래서 취업하고 독립했을 때는 살짝 아쉽기도 했답니다. 꽤나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취업하고 정신없이 사는 동안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이도 태어났어요. 임신 기간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방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을 대신해서 시부모님께서 엄청 잘 챙겨주셨답니다. 이렇게 평범하디 평범한 저의 생활이 확 바뀐 것은 시아주버님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3남 1녀의 둘째였는데요.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것도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는 그런 형이었죠. 남편 아래로는 2살 터울인데 말이죠. 하여튼 시아주버님께서는 직업이 따로 있으신 건 아니었어요. 집에서 주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수입이 꽤나 짭짤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의 말로는 대학 졸업 이후 딱 3년 일하시고는 그 돈으로 주식을 시작하셨다는데 그 수입으로 생활이 될 만큼이라 따로 일을 하시지는 않는다고 했죠. 하여튼 그러나 시아주머님께서는 입버릇처럼 자신은 비혼주의자라고 하셨어요.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도 저더러 맏며느리나 다름없으니 시부모님께 신경 많이 써달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랬던 시아주버님께서 갑자기 덜컥 결혼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저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두 팔 들어 환영했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엄청 기뻐하셨죠. 큰아들이 이대로 나이가 들면 나중에 혼자 쓸쓸하지 않겠냐고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여자를 데려와 인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무슨 잔치가 벌어진 줄 알았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한식집 예약해서 보면 좋을 텐데 시아주버님께서는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그 말에 또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마련하셨고요. 솔직히 시아주버님이 너무했다 싶기도 했지만 음식을 마련하시면서 좋아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묵묵히 도와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되었고 시아주버님께서 형님을 데리고 등장하시는데 정말 가족들 모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시아주버님과 함께 등장한 형님은 진짜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딱 봐도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얼마나 놀라셨는지 눈만 동그랗게 뜨시고는 저와 형님을 번갈아 바라보셨죠. 시아버지도 당황하시며 헛기침을 하시고는 시선을 한 곳에 두질 못하시더라고요.
왜 동공지진이란 말이 예능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딱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시아주버님께서는 그런 가족들의 분위기는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신 것 같더군요. 술도 한 방울 안 마셨는데도 밝은 목소리를 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답니다. 인사해, 우리 가족들이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랑 재수씨. 내가 이야기했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동생들 있다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좀 더 빨리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어서 와요. 바쁜 사람 멀리까지 오게 한 건 아닌가 몰라. 들어와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첫 인사를 하시는데 정말 어리구나 싶더라고요. 목소리에 나 어려요 라고 아주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그나마 가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시고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족들은 서로 눈을 마주하는데 말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생각을 알겠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시댁 식구들은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죠.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돼요? 너무 어려 보여서. 네, 보신 것처럼 어려요. 생일 지나서 25살이에요. 형님의 한마디에 다들 숨을 삼켰어요. 우리 막내 아가씨보다도 어리더라고요. 당연히 시아주버님과는 한 바퀴 돌고도 남았고요. 저는 평소 집에서 주식만 하시는 시아주버님께서 무슨 수로 형님을 만난 걸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함을 못 참고 슬쩍 물어보았죠. 어떻게 만났냐는 질문에 형님께서는 데이트 어플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답에 시아버지께서는 두 눈을 질끈 감으시고는 끙 하는 소리를 내셨죠. 저는 두 분이 어플에서 만났다는 사실보다 시아주버님이 그런 어플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어요. 시작은 어플이었지만 만나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싶었어요. 거기다 이 사람이 홀몸이 아니라서요. 홀몸이 아니라면 혹시 임신이라도 했다는 말이야? 세상에 너는... 요즘 아기는 혼수 품목이나 다름없는데 뭘 그렇게 놀라세요. 임신까지 했다는 시아주버님의 고백에 시부모님들은 깜짝 놀라셨지만 형님은 너무나도 담담하게 반응을 했죠. 정말이지 곁에서 듣는데 저는 턱이 떨어져 내린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그 뒤로도 시부모님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셨고 형님의 그 당찬 태도는 어느새 시댁 식구들의 입을 꾹 다물게 만들어버렸죠. 저녁 시간에도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손이 형님 되실 분인데 잘 지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반찬을 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동서라고 들었는데 그럼 내가 말 놔도 되지? 나이를 떠나서 내가 손윗 사람이잖아. 안 그래? 그럼요 형님. 형님은 맏며느리시니까요. 내가 초면에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랫사람들이 뭘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 내가 손이 없어 입이 없어. 내가 알아서 먹을게. 뭘 자꾸 먹으라고 강요하는데. 네? 강요라뇨. 반찬이 특히 잘된 것들이라서 드셔보라고 권해드린 것뿐인데요. 권하는 소리가 그래? 내가 나이 어리다고 만만하게 보고 하는 말 아니고? 저는 정말 억울해서 할 말을 찾는 것이 힘들 지경이었어요. 이건 무슨 뜬금없는 시비인가 싶었죠. 막말로 처음 보는 사이에 그것도 아무리 제가 손 아랫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 나는데 반말하는 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거기다 모르는 사람들이 형님의 말을 들으면 제가 초면에 핍박이라도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형님께서 하신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제가 무례했다고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만히 형님을 보고만 있자 옆에서 시아주버님이 형님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그만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소리에 형님은 언성을 높이시면서 지금 자신이 무시를 당하는데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편이 아닌 제 편을 드느냐고 하더군요. 식탁은 삽시간에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인상을 팍 쓰는 모습에 저는 급하게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저희 남편이 한 성격 하는 편이라 가만히 두었다가는 큰일이 생기겠다 싶었죠. 하지만 제가 신경 쓸 사람이 남편만은 아니었어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나 무시하고 깔보듯이 이야기했다니까요? 재수씨가 그럴 뿐 아니야. 자기가 너무 과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오신 분 치고는 참 말이 거치시네요.
다른 가족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나 봐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 시자 돌림이 붙는 사람들 뿐인데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언성 높이시는 것도 예의는 아니지 않나요? 아가씨는 빠지세요. 결혼하면 어차피 남될 사람이 나설 입장은 아니시죠.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 제외하면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런 지적도 못해요? 제가 결혼하면 남될 사람이라면 그쪽은 아직 결혼식 올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벌써 윗사람이니 어쩌니 그러시는 거예요? 막내, 그만해. 자기도 그만하고. 부모님들 계시잖아. 제발 좀. 아가씨가 형님의 선 넘는 말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듯이 반응하자 오히려 형님이 더 날뛰며 화를 내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얼굴로 금방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날 기세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현실인지 아닌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셨고요.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고 싶어 제 의도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왜 제가 사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제 옆구리를 찔렀지만 저는 그저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들떠 계셨던 시부모님들께서 더 이상 기분 나빠하실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말이 없던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한 말씀 하셨죠. 둘째의 말은 그저 음식 권하는 소리였을 뿐인데 그렇게 들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따로 없네. 그런데 아가씨, 우리 큰애랑 결혼할 사이라고 하니까 나도 첫째 며느리라 생각하고 말을 좀 놓을게. 네, 어머님. 그런데 정말 저를 업신여기는 말투였다고요. 내가 그 이야기 그만하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첫째보다 손 아래 사람인 것은 맞지만 나이는 훨씬 더 많으니까 반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존칭 써가면서 존중해주렴.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그냥 일어나도 괜찮으니까 식사 자리에서는 언성 높이는 일 만들지 말고. 형님은 시어머니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인상을 찡그렸지만 강하게 제시하시는 시아주버님 때문에 결국은 입을 다물고 말았죠. 시아버지께서는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시어머니께서도 머리가 좀 어지럽다고 하면서 다음에 다시 봐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며 형님께 축객령을 내리셨답니다. 진짜 첫 인사 자리는 개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저는 형님과 좋은 사이가 될 수는 없겠다고 말이죠. 시부모님께서는 처음에 그렇게 반기셨던 것과는 다르게 시아주버님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시며 말리셨어요. 시아주버님께서는 형님이 아이를 가진 뒤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이야기해 두겠다고 하셨죠. 당연히 시부모님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시아주버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은 나를 잡았죠.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형님의 행동이 또 예상 밖이더라고요. 그날 인상으로 봐서는 화려한 결혼식을 원할 것 같았는데 형님께서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도 없다고 하면서 그저 가족들끼리만 소소하게 결혼식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웨딩사진이나 드레스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저 가족들이 자신을 반겨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날 만난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죠. 물론 그날 일에 대해 제가 사과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저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굴었을 뿐이죠.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을 앞두고 큰 사건이 터졌어요. 임신 중이던 형님께서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고 마음 아프게도 아이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터졌거든요. 사전에 그런 기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데 너무나도 갑자기 유산을 하게 된 것이죠. 시아주버님께서는 그 충격에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슬퍼하셨죠. 그 와중에도 형님은 결혼식을 연기하게 된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지 일정대로 예식을 올리자고 하더라고요.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2달 정도 다녀오기로 하셨던 터라 비행기 표부터 시작해서 아까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형님, 그래도 건강을 먼저 생각하셔야죠. 유산은 아이 낳은 것이나 다름없어서 관리 잘해주셔야 돼요. 누가 그걸 몰라요? 알아서 한다고요. 약 먹고 무리하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신혼여행 준비한다고 얼마나 공들였는데 절대 취소 못해요. 연기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니. 네 몸이 먼저지.
차라리 신혼여행 가는 쪽이 마음 정리하기도 좋아요. 형님은 고집을 부리며 일정대로 움직이겠다고 했고 아무도 그 마음을 이기지 못했죠. 저는 솔직히 하루 종일 형님의 곁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잃은 엄마가 저런 말부터 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생명이 왔다가 갔는데 머릿속에 신혼여행뿐이라니 제 기준에서는 도저히 공감이 되지 않았죠. 물론 이런 제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어요. 다만 남편이 엄마라고 다 모성애가 생긴 것은 아니구나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형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당연히 떠나는 날까지도 형님은 아이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 상황을 슬퍼하는 사람은 다른 시댁 식구들 뿐이었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형님께서는 무슨 선물을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오셨는지 글자 그대로 양손 무겁게 오셨답니다. 형님은 가족들에게 선물이라고 하며 종이 가방을 하나씩 건네주더군요. 저는 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제 것까지 챙겨올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세심한지 저희 집 아이들 선물도 있더라고요. 좀 놀란 부분이었어요. 저는 뭘 사다 주면 좋을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평소 옷 입고 다니는 것만 봐도 센스라고는 전혀 없어 보여서 엄청 고민하다가 골랐어요. 아무래도 이런 거라도 좀 들고 다니면 사람이 고급스러워 보일 것 같아서요. 형님,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옷 입고 다니는 게 어떻다고요. 고객들이랑 만나는 자리다 보니 정장을 자주 입었을 뿐인데 말이 참 듣고 있기 거북하네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동서. 같은 정장이라고 해도 되게 싼티나는 것들이 있는데 동서 정장이 좀 그렇잖아요. 들고 다니는 가방도 그렇고 옷이 구리면 가방이라도 좀 고급지던가 그것도 아니고.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들이받을 생각으로 나를 세웠는데 형님은 그런 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가방과 스카프를 사며 이제부터는 잘 좀 들고 다니라고 하더군요. 다른 가족들 선물은 주고 말더니 제 것은 꺼내서 딱 눈앞에 흔드는데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형님께서 목에 힘을 주면서 사가지고 오신 가방은 제가 작년 가족여행 가서 사온 가방과 똑같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매일 들고 다니는 데일리 백이었죠. 시어머니를 모시고 몇 번이나 밖에서 형님을 만날 때도 들고 나갔던 것이었고요. 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지간히 아는 척하고 싶었구나 싶더군요. 그 가방 둘째 언니 맨날 들고 다니는 가방 아니에요? 저번에 내 것도 같이 사왔잖아요. 그 브랜드인 것 같은데. 아가씨, 짝퉁이랑 진짜랑 구별 아직도 못하시나 봐요? 그게 어딜 봐서 그 가방이랑 같다고 그러세요? 아닌데. 둘째 언니도 좀 말 좀 해봐요. 이 가방 오늘도 언니가 들고 온 가방 아니에요? 아가씨는 눈치 없는 사람처럼 저더러 가방을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것이 딱 봐도 형님을 한 방 먹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형님에게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안 그래도 너무 오래 들고 다녀서 버리려고 했는데 형님 덕분에 같은 가방이 또 생겼네요. 국내에 매장이 없어서 수선도 못하고 어쩔 수 없구나 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잘 들고 다닐게요, 형님. 형님은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이를 악물고는 저를 노려보았지만 저는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받아들였죠. 남편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이 웃음을 참고 있는 것이 분명했죠. 그런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어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형님이 따라 나오셔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리고는 다른 가족들 보는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망신 줄 수 있느냐고 따지셨어요. 저는 언성을 높이려는 형님을 바라보며 둘째 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가 조용히 하라는 모션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는 주방에서 형님과 다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형님은 그런 저의 행동에 본인도 모르게 입을 꾹 다물었다가 제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듯 팔짱을 딱 끼고는 말했어요. 동서,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윗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행동 주의 좀 하지 그래요? 형님, 저는 시댁에서 형님과 언쟁하다가 시부모님께 두통을 안겨드리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리고 제가 형님을 망신 준 것은 아니죠. 제 패션 센스가 어떠니 하면서 무시하신 쪽은 형님이시잖아요. 사실이 이야기했을 뿐이죠. 솔직히 동서 같은 패션 센스로 사회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지경인데
진짜 나라면 동서 같은 사람한테 뭘 맡기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글쎄요. 제 패션 센스를 지적하기에는 형님께서도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가방을 선물해 주실 정도면 형님이나 저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제 말에 발끈한 형님이 한 걸음 다가오시더군요. 저는 지지 않고 형님을 노려보았어요. 때마침 시어머니께서 주방에 들어오셨어요. 저녁 준비가 다 됐는지 보려고 들어오신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형님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에 상황을 금방 눈치채시고는 한숨을 내쉬셨죠. 형님은 방금까지 제게 날을 세운 것과는 정반대로 사근사근한 목소리를 내며 시어머니께 말을 걸었어요. 정말이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확확 바뀌는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형님은 준비가 다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께 나가 계시면 저와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동서랑 제가 할게요. 이 많은 음식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잖아요. 좀 쉬세요. 낮에 둘째가 와서 다 했는데 내가 뭐 힘들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첫째는 아직 여기 주방에 들어온 적 없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테니까 같이 해서 빨리 준비하자. 너희 아버지 배고프시겠다. 다 했어요, 어머님. 이제 밥이랑 국만 준비하면 끝이에요. 그나저나 오늘도 아버님 반주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반주? 반주가 뭔데요? 너희 시아버지가 저녁 드실 때마다 술을 한 잔씩 곁들이시거든. 그런데 둘째가 저번에 건강검진 권해서 다녀왔는데 술을 줄이라고 하더라고. 형님은 반주의 뜻도 잘 몰랐는지 시어머니의 말에 얼굴을 붉히더군요. 요즘 사람들 한자어에 관심이 없다 보니 모르는 단어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 상황을 실제로 앞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괜히 아는 척했다가 또 저를 무시했니 어쩌니 할까봐 저는 고개를 돌리며 급하게 밥과 국을 담았죠. 그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형님은 저녁 식사 내내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행동 없이 조용히 잘 넘어가더군요. 저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야기해주고는 아무래도 앞으로 형님과 부딪힐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아직 철이 없어 그런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받아주라고 하더군요. 대신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은 꼭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했답니다. 자기한테 이야기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왜? 내 편 들어서 같이 싸워주게? 당연하지. 형 얼굴 봐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형수님 아무래도 좀 이상하잖아. 무슨 자기한테 자격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자기 숨 쉬는 것 가지고도 뭐라고 하겠던데? 저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형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부딪힐 일은 만들지 않도록 조심을 좀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더라고요. 물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만 혼자 휘둘러도 소리는 나잖아요. 저와 형님의 관계가 딱 그랬답니다. 그 뒤로도 형님은 마주칠 때마다 저한테서 꼬투리라도 하나 잡아 물어뜯을 기세로 덤벼들었어요. 그런 형님이 귀찮기도 했고 갈수록 유치해지는 것에 어디까지 장단을 맞춰줘야 하나 싶어 한숨이 나오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몇 번은 정말이지 형님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제대로 들이받을까 싶은 순간이 오기도 했어요. 시댁에서는 제사를 집에서 지내셨는데요. 그렇다고 시부모님께서 거창하게 제사 음식을 차리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제사라고 하면 진짜 음식한다고 하루 종일 주방에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시댁은 제사 음식이라고 해봤자 몇 가지 안 올리더라고요. 시댁은 줄곧 그래왔다고 하셔서 진짜 집마다 제사가 참 다르구나 싶었죠. 하여간 제사를 집에서 지내야 하는데 저야 직장이 있다 보니 반차를 쓰고 오후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형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형님 때문에 더 걱정이란 말을 차마 하지는 못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반차를 쓰고 나오려고 했지만 나오는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원래 시간보다 두어 시간 늦게 나왔어요. 급하게 시댁으로 갔는데 어느새 음식을 거진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예상도 못했는데 형님이 아침부터 오셔서는 시어머니를 도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바람이 불었나 속으로 의아했지만 이빨린 소리라고 할지라도 고생하셨다고 늦어서 죄송하다고 형님께 말했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가 싶더니 이때다 싶었는지 바로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진짜 직장에서 일하는 게 유세도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집안 행사에 뒤늦게 나타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아요? 내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어머님 혼자서 이거 준비하셨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셔도 동서 눈치가 있으면 아침부터 왔어야죠. 매번 시댁일은 혼자서 다 아는 사람처럼 굴더니만 이런 사소한 것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형님께서 고생 많으셨던 건 알겠는데요. 어머니께서도 사전에 허락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월말이라서 반차 쓰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거기다 일 터지는 바람에 다들 정신없는데 저만 빠져나올 수는 없어서 늦었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늦었어요. 둘째가 월말에 바쁜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첫째가 많이 힘들었나 보다. 그러게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오더니만. 그래도 첫째 덕분에 수월하게 했어. 어머님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그냥 있겠어요. 만사 제쳐두고 와야죠. 뭐가 중요한지 정도는 저도 알거든요, 어머님. 형님은 저더러 들으라는 듯이 말하더군요. 뭘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한테 뻐기고 싶은 거라면 그렇게 하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말이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오늘 제사 음식 간은 자기가 다 봤다고 말하면서 사실 그동안 저의 음식이 간이 맞지 않아서 다른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겠다 싶었다는 말부터 시작해서는 저를 그렇게 뭉개면서 자신이 돋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흘리고는 있었지만 만약 시어머니께서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머리끄덩이를 잡는 한이 있어도 크게 싸우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명절에는 더 가관이었어요. 명절 당일에 아침 차례가 끝나자마자 친정에 가라고 하셔서 준비를 하는데 따라와서는 자기는 인사드릴 친정이 없는데 누구는 좋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명절 때 도망가면 마음이 편하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친정에 가는 것이 무슨 도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저는 대꾸조차 할 필요성을 못 느껴 남편과 친정으로 왔는데요. 문제는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가씨로부터 시어머니께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죠.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혼자 계시다가 순간적으로 마비가 오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큰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었죠. 남편이 정식 수속을 하는 동안 저는 가족들 사이에 형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형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물었지만 아는 가족들이 하나도 없었죠. 아가씨 말로는 저희가 가고 나서 시부모님께서 시아주버님과 형님도 집에 가서 쉬라고 보내셨다는데 시아주버님만 와 계시더군요. 시아주버님은 형님이 잠깐 볼 일 있다고 해서 나갔다고 하시는데 연락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을 다시 보게 된 것은 다음날 저녁이었어요. 꼬박 하루가 지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 시간 동안 왜 연락이 안 되었는지도 의문이었지만 외박이나 다름없는 이 상황에 대해 시아주버님도 별 말씀이 없으시다는 것이 의아했답니다. 시아주버님은 최근 형님께서 새로 일을 시작해보실 생각으로 자주 집을 비웠다고 하시면서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당사자인 시아주버님이 괜찮다는데 제가 나서서 뭐하러 말을 하겠나 싶어 가만히 있었어요. 늦게 도착한 형님은 마치 나라 잃은 사람처럼 엉엉 울면서 잠든 시어머니 곁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소란을 피웠어요. 정말 동네 창피할 정도의 큰 소리였죠. 남편은 병원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형님을 말렸지만 형님은 아주 눈물을 짜내면서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결국 제가 나서서 형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실을 나온 형님은 언제 눈물을 흘리냐는 듯이 쓱 얼굴을 닦고는 제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는 대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어이가 없게도 형님은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되실 동안 저더러 뭐 했냐고 묻더군요. 저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슨 소리냐고 했죠. 건강검진도 동서가 받게 해드린다고 하더니만 어머니 상태도 몰랐다는 말이에요? 혹시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말 안 해준 건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형님. 그리고 어머님 식단 관리를 포함해서 건강 체크 필요하다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렸잖아요. 제가 뭘 비밀로 했다는 소리세요? 나한테 말 안 하고 어머님께 잘 보일 생각했던 것 같아서 하는 말이죠. 아니면 됐고요. 믿을 수는 없지만 이번은 그냥 넘어가겠어요.
앞으로 어머님이랑 아버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유하자고요. 다른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의심받지 말고요. 저는 형님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에 무슨 의심을 하셨느냐고 물었어요. 형님은 알면서 왜 모르는 척 하느냐고 했지만 저는 정말 형님의 생각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곧 형님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정말이지 그 자리에서 그딴 말을 하는 형님의 주둥이를 사정없이 비틀고 싶었습니다. 혹시 두 분 재산을 따로 빼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했지. 동서 막말로 시부모님께 아양 떠는 이유 다 재산 때문 아니야? 들어보니까 초반에는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다던데 그때부터 다 계획 있었던 거 아니냐고. 진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네. 형님, 입 밖으로 나온다고 다 말은 아니거든요. 형님은 그런 생각만 하고 사시는 것 같은데 저랑 형님을 같이 두고 말하지 마세요. 형님은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느냐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대놓고 형님에게 말을 섞고 있다가는 같은 부류의 사람처럼 여겨질 것 같아 말하기 싫다고 하고는 병실로 들어갔죠. 형님이 저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지만 저는 냉정하게 팔을 쓱 빼버렸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완전 형님과 모르는 척하고 지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무시했죠. 재산이 어쩌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상종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물론 가족 모임에서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요. 눈치가 빠른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형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대면대면한 사이는 꽤나 오래갔습니다. 그 사이에 형님은 아이를 둘이나 낳았고 저 역시 둘째를 낳았죠. 형님이 그동안 가만히 있었느냐고요? 당연히 아니었죠. 하지만 이미 저는 형님을 인간 이하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저한테는 큰 타격이 없었답니다. 제가 심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때 시댁 식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답니다. 대형 사고가 벌어지게 된 가장 1차적인 계기는 점심시간에 우연히 형님을 발견한 것부터였습니다. 미팅을 다녀오다가 우연히 형님을 봤거든요. 물론 형님은 저를 못 봤지만요. 형님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어요. 오랜만에 봤지만 여전히 참 화려하더라고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명품으로 휘감아서는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올 정도였답니다. 저는 속으로 아이들은 어쩌고 이 시간에 밖에 있나 살짝 의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안중에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치려고 했죠. 그런데 사람이 예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 싸한 것이 기분이 이상했죠. 그래서 동료에게 근처에서 커피나 좀 마시자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2층에서 바로 도로가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형님을 관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 앞에 차가 한 대 서더니 남자가 내리더군요. 형님 또래로 보였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죠. 형님과 가볍게 포옹을 하더니 남자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고 형님이 웃으시면서 타고 가더군요. 솔직한 제 감상은 형님이 바람이라도 난 것 같았어요. 제가 형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증거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었죠. 저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우선은 좀 더 두고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형님은 어디로 가는 걸까 궁금해졌죠. 이날의 일은 며칠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어요. 계속 떠올랐죠. 문제의 난투극은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생겼습니다. 원래 해마다 시댁에서 김장을 했거든요. 아주 살얼음 판을 걷는 그런 날이나 다름없었죠. 저와 형님이 마주하는데 평탄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님이 요리조리 김장하는 날만 되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봐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 김장에 형님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제가 좀 늦게 가게 되었죠. 동료 중 하나가 상을 당하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미팅을 다녀왔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시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김장 준비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그나마 제가 절인 배추를 주문해둔 덕택에 시간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할 일은 많잖아요. 저는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다급히 앞치마를 챙겨서는 시어머니께 다가가 남은 것은 제가 하겠다고 하며 들어가서 쉬도록 권했죠. 아가씨도 제가 손이 빠르니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일어났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들어가시고 저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형님은 서툰 손놀림으로 양념을 절인 배추에 묻히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며칠 전의 장면이 떠올랐지만 저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빠르게 일을 시작했어요. 동서는 늦었으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 사람이 왜 그렇게 예의가 없어? 늦을 수밖에 없다고 미리 연락드렸잖아요. 그리고 오자마자 죄송하다고 했는데 형님은 못 들으셨나 봐요. 아니, 어머님께 말고 나한테 말이야. 나한테 사과해야 될 거 아니야. 형님께요? 형님께 왜요? 형님도 오신 지 1시간도 안 되셨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나올 때 어머님께 전화드렸는데 형님도 안 오셨다고 하던데요. 제 지적에 형님이 할 말을 잃은 듯이 하더니만 그래도 자신이 먼저 왔으니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건성으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말았죠. 하지만 제 이런 말이 형님의 발작 버튼이라도 누른 것인지 벌떡 일어나서는 들고 있던 배추를 제 쪽으로 던지더라고요.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죠. 저는 인상을 쓰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지만 형님은 이미 눈이 돌았는지 다른 배추를 들어 제 쪽으로 던졌답니다. 형님, 미치셨어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음식 가지고. 미친 건 너겠지. 너 때문에 내가 다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뻔뻔하게도 사과도 없이 뭐라고? 형님이 하기는 뭘 했다고 다 했단 소리라세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적당히 좀 하세요. 그렇게 어설프게 일하면서 큰 소리는. 제 말에 형님은 화가 나셨는지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달려들더니 제 뺨을 때리더군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주 별이 보일 정도였죠. 어찌나 손이 매운지 귀가 멍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기다린 사람처럼 바로 손을 뻗어 형님의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형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이거 쌍방인 거 아시죠? 뭐가 어쩌고 어째? 이거 안 나?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저는 형님이 발버둥 치는 것을 피하면서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기세로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제가 손하기 힘이 많이 센 편이라 형님은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제 손을 떼어내려고 손톱을 세워 휘둘렀지만 저는 그 손마저 붙잡고는 세게 이리저리 흔들었죠. 형님은 제가 흔드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렸고요. 형님의 소리에 놀란 아가씨와 시어머니께서 달려나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눈앞에 펼쳐진 난투극에 할 말을 잃은 듯 멍하게 바라만 보셨죠. 아가씨는 빠른 속도로 제게 다가와서는 둘째 언니가 참아야지 왜 똑같이 굴고 있느냐고 손을 놓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더했다가는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실 것 같아 그 손을 놓았죠. 당연히 내동댕이 치면서 말이죠. 손에는 형님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었지만 저는 쓱 앞치마에 닦으며 시어머니께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형님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아주 온갖 저주를 퍼붓더군요. 감히 나한테 이따위로 하고 괜찮을 줄 알아? 내가 너랑 너희 남편, 애새끼까지 다 가만히 안 둘 거야. 나한테 와서 싹싹 빌어도 용서 안 해줄 거라고. 알았어?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먼저 손 올리신 쪽은 형님이잖아요. 그리고 어디다 대고 반말이세요? 분명히 서로 존칭하기로 했잖아요. 너 같으면 이 상황에서 말이 예쁘게 나올 것 같대? 부식하게 힘만 세가지고 진짜 지긋지긋해 이놈의 집구석! 그 뒤로도 형님은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쏟아냈고 저 역시 그냥 넘어가는 법 없이 받아쳤죠. 이런 저와 형님의 싸움에 시어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답니다. 정말이지 그런 모습은 시집와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김장이고 뭐고 다 꼴도 보기 싫다고 하시며 안으로 들어가셨고 아가씨도 난투극 때문에 엉망이 된 배추를 보며 이건 다 버려야겠다고 한숨을 내셨죠. 형님은 진이 다 빠졌는지 주섬주섬 일어나서 저를 노려보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고는 나가버렸죠. 아가씨는 좀 참지 뭐하러 여기까지 상황을 만드느냐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속이 좀 시원했어요. 한 방 먹여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난투극이 있던 며칠 뒤 형님은 저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진단서를 끊어 집으로 보냈더군요. 아니 머리 좀 잡아당겼는데 갈비뼈에 금이 가고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날 그렇게 갈 때만 하더라도 상처 하나 없이 씩씩거리며 나간 사람이 형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니 누가 믿겠습니까?
거기다 피해 보상금이라고 5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5천만 원이요? 제가 왜요? 형님, 이 진단서 맞기는 해요? 뺨을 맞은 쪽은 저거든요. 얼굴에는 손 하나 댄 적도 없는데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요? 그럼 내가 거짓말했다고? 내가 말했지? 후회하게 해준다고. 이 진단서 온 동네 다 뿌려버리기 전에 닥치고 우선 5천만 원이나 가져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따로 받을 테니까. 지금 해보자는 거죠? 제가 순순히 돈을 낼 것 같아요? 그건 알아서 하고. 그나저나 그 집 애들 미래도 참. 엄마라는 인간이 무식하게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뭘 배우겠어? 제 아이들까지 들먹거리면서 헛소리를 하는데 정말이지 이대로는 못 참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납작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형님의 미친 소리는 제 속에 불을 질렀죠. 저는 죽어도 못 준다고 하고는 진단서에 나와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진단서에 나와 있는 의사를 만나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커녕 진단서를 끊어줬다는 의사도 없더군요. 진단서에 나온 의사는 이미 그 병원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제약회사에서 뒷돈을 받다가 잘렸다고 하면서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형님을 태우고 간 남자의 모습이었죠. 저는 의사 사진을 좀 보자고 이야기했고 사진을 확인한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본 남자가 바로 그 의사였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아가씨에게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씨가 변호사라 상담할 사람이 아가씨뿐이었거든요. 아가씨는 문서 위조에 진단서를 핑계로 제게 돈을 요구했다는 것은 경찰에 신고할 문제라고 하면서 분노하였습니다. 저는 형님께는 절대 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아가씨는 자신이 맡아서 해주겠다고 하며 저에게 절대로 형님을 상대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가씨가 나서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좀 미안하기는 했지만 저는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렇게 이 상황이 엄청난 사건을 몰고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아가씨가 일이 커져버렸다고 하면서 아는 검사가 좀 만나자고 한다고 같이 가자고 하잖아요. 도대체 왜 검사가 튀어나왔는지 몰랐지만 저는 아가씨가 하자는 대로 움직였죠.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서 검사님을 만나고 저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진단서의 의사는 이미 의료 과실로 인해 재판 중인 사람이더군요.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그 부분이 아니었어요. 이미 제약회사 뒷돈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제대로 된 의사는 아니겠다 싶었거든요. 제가 놀란 점은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아예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그 의사라는 놈이랑 결혼까지 한 상태였고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가씨는 거의 숨이 넘어갈 정도로 화를 내더니 당장 시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어 모든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런 사실들을 시 아주버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혼인신고도 했을 테고 등본만 떼봐도 다 알 수 있는 일을 아이 둘이나 낳을 때까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알고 보니 아이들은 시 아주버님 아래에 올라와 있었어요. 결혼한 기록도 없는 시 아주버님 밑으로 말이죠. 정말 욕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이 사실을 알고 시아버지께서는 쓰러지셨고 시어머니께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시아주머님은 아예 문을 걸어 닫고는 방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아이들을 봐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남편이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죠. 결국 남편이 우리 집으로 아이들을 데려왔답니다.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겠지만 이 모든 일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형님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돈을 요구하던 형님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고요. 그래도 형님이 모성애가 있으면 애들 보러 오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는지 그림자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라도 빨리 잡히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드디어 형님이 붙잡혔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죠. 저는 한달음에 경찰서로 찾아갔죠. 평소와 다름없는 형님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남자는 그 의사놈이었고요. 저를 발견한 형님은 무슨 짐승들이나 낼 법한 소리를 지르며 모든 것이 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았지만 형님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시 아주버님께 접근을 했답니다.
우연히 어플에서 알게 된 시아주버님이 주식으로 성공해서 별다른 직업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유혹을 해 재산을 남몰래 따로 옮기고 있었던 것이었죠. 실제로 시아주버님 재산의 절반은 이미 명의가 의사놈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의문이었던 것은 그렇게 재산을 노린 사람이 아이를 낳고 살았던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하니 첫애만 시아주버님의 아이지 둘째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의사놈의 자식도 아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이었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시아주버님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며칠을 우시더니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아이들 둘만 남기고 말이죠. 양육비는 충분히 보내줄 테니 잘 키워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시아주버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리고 자기 아픔만 생각하는 사람이 뭐가 불쌍하겠어요. 아이들이 가엾죠. 형님은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데 뭐 그건 저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친권 정리만 빨리 처리했죠. 친권도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포기하더군요. 자기가 낳았지만 솔직히 짐이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형님의 뺨을 몇 대는 올렸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말이죠. 하여튼 저의 난투극이 불러온 것이나 다름없는 이 대사기극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두서없는 사연글이 될까봐 걱정이 앞서지만 제가 사연에 빠지다를 보면서 늘 한 번쯤은 나도 사연을 보내보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있었거든요. 소소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크기도 한 이 바람을 실현해보고 싶다는 일념하에 사연을 신청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나이 많은 아줌마예요. 아직 할머니라 불릴 정도는 아니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제가 작문 공부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저 사연에 빠지다의 애청자, 그리고 독서를 즐겨 하는 것만 믿고 배짱을 부리면서 사연을 적어보는 것이니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어지더라도 부디 너른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배움의 끈이 길지는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일남일녀의 집안에 장녀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래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희 남매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상당히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고서 컸던 것만 같아요. 저 11살인가 12살 때였는데 아버지께서 웬 생전 처음 보는 여자를 집에 데려오신 적도 있었어요. 어디 한번 엄마라고 불러봐봐. 어때? 예쁘지? 니네 엄마보다 더 예쁘지? 이 예쁜 언니가 엄마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원하면 어디 이 언니야한테 엄마라고 불러봐봐. 그러면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저를 앞에 앉혀놓곤 그 여자를 향해 엄마라고 불러보라면서 종용하시던 아버지의 모습. 그 당시에도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충격은 점점 더 짙어졌던 것만 같아요.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그 어떤 기대감이나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완벽하게 그렇게 되었죠. 저 중학교 재학 중에 아버지는 기어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없는 형편에서 그나마 집에 있던 일말의 현금, 그걸 다 챙기신 채로 말이죠. 허망하게 앉아있는 엄마를 달래드리는 건 저의 몫이었네요. 엄마, 차라리 잘된 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우리한테 아빠 같지도 않은 아빠였어요. 나는 그런 아빠는 필요 없다고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아요. 네? 삶에 대해 의지를 놓아버리시는 듯 했던 엄마는 다시 기운을 내기 시작하셨고
저희 남매를 위해 부지런히 일을 다니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불행이 떠나간 뒤에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남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 녀석이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마치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남동생은 아버지가 떠나신 이후로 지독한 사춘기를 겪으며 천하의 문제아가 되어갔습니다. 저랑 엄마가 결이 비슷한 사람이었다면 남동생은 아버지의 나쁜 성적을 물려받은 자식이라고 할 수 있었죠. 남동생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몇 번이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엄마가 눈물로 호소하며 빌다시피 해서 간신히 다녔고요. 그런 와중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에 크고 작은 사고들을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사고 치는 규모를 압도적으로 키워갔어요. 그 녀석이 20살이 되자마자 저희 집에는 500만 원가량의 빚이 생겼습니다. 지금이라면 500만 원이 무슨 큰 빚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크게 느껴지는 금액이었어요. 특히나 엄마의 수입이 적은 편이었고 저 또한 당시 사회초년생으로서 얼마 못 벌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차라리 사고를 못 치는 환경에 묶여 있으면 나을까 싶었습니다. 남동생이 군입대를 했을 때 엄마와 저는 이제 앞으로 최소 2년 이상은 걱정거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동생은 휴가를 나와서는 도박장에 출입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늘어난 빚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진짜 미안해.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었고 그냥 엄마랑 누나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나 혼자 해결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남동생이 엄마랑 제 앞에서 눈물을 아주 질질 짜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전혀 공감이 가지도 않았고 그 모습이 불쌍하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창창한 당신의 아들 그 앞길을 막을 순 없다면서 어떻게든 그 빚을 우리가 갚아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저랑 엄마가 말이죠. 저는 피 같은 돈을 그딴 도박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우리가 해결해주자. 걔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력으로 그 빚을 청산하겠니? 우리가 도와줘야지, 어? 엄마, 진짜로 이번 한 번만이야. 안 그러면 걔 도박하는 그 버릇 절대로 못 고쳐. 그래, 나도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번만 우리가 도와주기로 하자. 이번 한 번뿐이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엄마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남동생의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거 갚는 동안에 허리띠를 얼마나 졸라매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만 개고생을 다 했던 것만 같아요. 그리고 남동생은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했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아무런 생산적인 활동도 하지 않았고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1년이 되도록 그러고 있는 것에 저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정말 어쩜 그렇게 자기 엄마, 자기 누나한테 기생하면서 등쳐먹을 생각뿐이던지요. 그래도 보면 너무 마음이 짠해.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저와는 조금 달랐죠. 그렇게나 남동생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따뜻한 밥 먹여주고 과일 깎아주고 애지중지 고기 반찬 해주는데 그런 대접 받으면서 남동생이 정신을 차릴 리는 만무했죠.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가 없네요. 남동생 문제로 애꿎은 엄마와 저의 사이만 결국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할 일 없이 놀러 다니던 남동생이 또 도박을 해서 돈을 날렸거든요. 자기 돈도 아니면서 말이죠. 제가 남동생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막 난리를 쳤더니 그때 엄마가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이렇게 말을 하였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아들 포기 안 해. 포기 못 해. 나는 죽어도 내 아들 편이야. 저는 엄마가 뭐에 씌인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더랍니다. 남동생을 비호해주고 그 돈을 다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게다가 엄마는 남동생의 빚을 제가 갚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너 아니면 그럼 돈 나올 데가 어디에 있단 말이니? 누가 뭐라고 해도 네 동생이잖니? 너무 황당했죠.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겠더라고요. 그냥 이 모든 상황에서 저는 빠지고자 하였습니다. 남동생은 그런 주제에 엄마에게 잘하는 효자도 아니었고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번 할 줄 모르는 무례한이었거든요. 둘이서 나락으로 빠지든 말든 저는 상관하지 않고 벗어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늘 보고 자라왔을 때부터 어쩌면 저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탈출하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제가 결혼하기 이전 아가씨 시절에 겪은 친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그저 그런 두뇌의 평범한 외모, 보잘것없는 가정 형편, 배움의 끈도 길지 못했고 인맥이 좋은 것도 아니었죠. 천운이 따라줘서 길이 잘 트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가 집구석을 탈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고단하고 외로웠던 저의 처지에 가장 들어맞는 것은 바로 사랑, 애정이고 관심이었을 겁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만난 그런 상대와 냉큼 결혼까지 할 생각이나 배짱은 없었어요. 그러나 만나던 도중에 뱃속에 생명이 들어섰고 그걸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내 배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엄마가 되는 것이구나. 갑작스러운 소식이기는 했지만 저는 생명을 잉태하게 된 사실에 무척 기뻤습니다. 신기함과 감동이 앞서기도 하였고요. 그러나 후회라는 단계가 찾아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지독한 현실이었고 육아는 그보다 더한 지옥이었으니까요. 애초에 결혼이나 출산, 육아를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저에게 낯설었습니다. 남편은 이남 집안의 차남이었고요. 그 장남,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주버님이 살짝 개차반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차남인 제 남편을 더 아끼시고 가까이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당시에 아직 미혼이셨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주버님에 비해서 사람이 괜찮았다 뿐이지 남편도 썩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주인공이 되어서 제 마음대로 적어보는 사연이니까 솔직하게 밝혀보자면 첫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저는 바로 후회를 하였습니다. 이런 남자일 줄 알았다면 내가 만나지 말았을 것을. 내 발등을 내가 찍었구나. 집구석을 탈출하는데 급급해서 엄마와 남동생의 꼴을 보기 싫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모든 걸 서둘러버렸고 스스로 그르쳐버렸구나. 하루가 다르게 커가면서 예쁜 짓을 해대는 아기를 보면 마음이 스르르 풀어졌고 힘을 낼 수 있었지만 육아에 별 도움도 되지 않고 심적으로 기댈 수도 없는 남편의 존재를 느낄 때면 서러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저 스스로 걸려들어온 길이었으니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가장 괴로웠던 것 같네요.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구애를 했던 쪽이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열렬한 고백 행진을 이어갔고요. 남편이 객관적으로 잘생기고 훌륭한 외모는 아니었습니다만 사람의 인상이라는 것이 괜찮았어요. 목소리가 좋은 편이었고 웃을 때면 특히 인매가 시원시원해서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솔직히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게 싫지만은 않았죠.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누군가의 그런 일방적인 관심이나 애정을 받아본 경험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생소하면서도 신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남동생도 머리가 커지면서부터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했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남자라는 존재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저였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조금만 다정하게 굴어도 그게 엄청 대단해 보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착하고 매너 좋고 멋있는 사람으로 느껴졌던 것이었죠. 시댁도 집안이 썩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 친정에 비하자면요, 아주 여유로운 편이었지만요. 제가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실망을 하고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겪게 된 이유가 정확히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와 2달을 같이 지내게 되었던 바로 그 시기 때문이었죠. 당시에 시어머니의 절친한 고향 친구분께서 낙상 사고를 당해 거동이 어렵게 되셨어요. 워낙 막역해서 친자매 같은 사이라고 하셨고요. 저희 결혼식 때도 그분이 참석하셔서 많이 축하해 주셔서 축의금도 많이 내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신 분이 갑자기 다쳤다는데 거기 가족들의 상황이 마침 여의치 않았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당장에 그분께 가서 간병인을 자처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황당하게도 시어머니께서 고향 친구분의 간병을 떠나신 바로 그날에 시아버지께서 다리를 삐셨다는 거예요. 한쪽 발목을 접지르셨는데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혼자 병원 다니시면서 지내실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으로 와서 지내시게 되었어요. 아니, 차라리 손을 다치신 거라면 몰라. 굳이 발목 좀 삐신 것 가지고 혼자 못 지내신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이 보는 것만 해도 가뜩이나 초보 엄마인데다가 주변에 도움 구할 때도 마땅치 않아서 늘 하루하루가 육아 전쟁이었는데 시아버지까지 여기에 추가가 된다뇨. 눈앞이 깜깜해졌죠. 그리고 그 결정에 저의 의사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금 화도 났었고요. 아버지가 요리에도 워낙 젬병이셔서 안 그래도 엄마 없이 혼자 어떻게 장기간 지내시나 걱정이었어. 마침 잘 되었지 뭐.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 나는 걱정이 안 돼. 내가 밥 차려드리고 내가 다 수발 들어드리고 그거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렸어? 근데 왜 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결정을 다 한 다음에 통보를 하는 거야? 너는 말을 무슨 그렇게 하냐? 너 왜 이렇게 애가 독해?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너한테 시아버지이기도 하잖아. 한 가족이라고. 왜 무조건 희생하고 손해본다고만 생각하냐? 이참에 효도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안 돼? 어? 남편이 도리어 저에게 따지고 드는 것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네요. 대놓고 저의 노동력을 빌려서 대리효도를 하고 싶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었음에도 제가 대처 수준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때 독하다느니 못됐다느니 이기적이라느니 그런 말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시아버지를 오시게끔 두지 말았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타고난 노안이셨는데 30년간 외모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늙으셨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일찍 외간에 나이가 들으셔서 노화는 더디게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 제가 시집을 갔던 당시에도 시아버지께서는 연세가 꽤 들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며 행동거지 모든 것이 나이든 얼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괄괄하셨으며 얼마나 꼬장꼬장하게 구셨는지 몰라요. 정말 별거 아닌 일들을 가지고서도 저한테 시비를 거셨으며 사소한 것으로도 문제를 삼으시곤 저한테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첫째가 아주 어렸죠. 그러니까 애는 아주 울고 보채고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찾으면서 난리를 피워댔는데 그 와중에 시아버지께서도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중고라는 말로는 부족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애가 저렇게 시끄럽게 실이 아주 자지러지게 우는데 너는 어미란 것이 퍼뜩 애를 달래주지도 않고 뭘 하고 있는 거야? 걸핏하면 그렇게 외치셨던 시아버지. 그러신 당신께서는 정작 당신의 어린 손자를 봐주신 적이 없었지요. 이왕 아들 며느리 부부의 집에 얹혀 지내게 되셨으면 어린 손자를 돌봐주심 오죽 좋았을까요? 그런데 일말의 도움을 안 주셨어요. 찜질, 발모가지 찜질, 퍼뜩 안 오냐? 당시에 너무 시달려서 환청까지 들렸던 시아버지의 찜질 명령은 하루에 너댓 번은 꼭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렇게 외치시면 저는 발목에 대는 찜질거리를 챙겨야만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삔 발목에 찜질을 해드리고 양쪽 다리에 손수 제가 마사지를 해드려야만 했죠. 안 그러면 다리가 굳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한쪽 발목을 다쳐서 절뚝거리고 다니다 보니까 안 다친 쪽의 다리도 아픈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저 진짜 이를 꽉 아물고 그놈의 찜질에 매달려서 정말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발목이 삔 것 때문에 자꾸 통증이 일어난다는 핑계로 늘 패악을 부리셨어요. 인상을 쓰시면서 소리를 빽 질러대셨죠. 저는 한동안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환청에 시달려야 했을 정도였어요. 제가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랬겠나요? 너무 황당했던 사실은요. 집에 계실 때만 그놈의 삔 발목에 통증이 일어났으며 찜질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외출해서 놀러 다니실 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친구분들하고 만나서 잘만 노시더라고요. 너는 집안일 한다는 애가 집구석 꼬라지가 이게 뭐야? 테레비 위에 먼지, 너는 저게 안 보여? 그리고 또 반찬이 이게 뭐냐? 나물마다 물은 왜 이렇게 흥건하고? 어찌나 사사건건 참견하시고 잔소리하시고 큰 소리를 내셨는지 모르긴 몰라도 저 이때 분명히 화병에 걸려 있었을 거예요. 늘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귀에서 삐 하는 이명까지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어디 육아만 안 도와주셨나요? 밥 차릴 때 수저 젓가락 놓으신 적 한 번이 없으셨고 물도 본인이 안 떠드셨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일이라고 부를 만한 일화가 생겨났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그날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남편 출근 준비도 간신히 시켜주고 아침밥 치울 때는 잠시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아이 끌어안고 죽은 듯이 쉬고 있다가 점심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또 일어났어요. 저랑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는 시아버지도 계셨으니까요. 그냥 밥 있는 거랑 해서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요리를 할 기운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김치볶음밥을 원체 맛있게 잘하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메뉴였습니다. 식탁 위에 다 차려놓고 나서 시아버지를 불렀죠. 점심 식사하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볶음밥? 엊그제도 볶음밥이었고 오늘 아침밥은 허접스레 차려주더니만 이거 지금 나 먹으라고 만든 것이야? 찬밥으로 만든 걸 내가 뻔히 알고 있거늘 이런 괘씸한? 대뜸 화를 크게 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시아버지의 반응에 이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시아버지께서는 이내 식탁 위에 그릇을 가져다가 싱크대에 확 쏟아버리셨습니다.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서 애써 맛있게 간을 맞춰서 만든 김치볶음밥을 그렇게 버리셨어요. 아버님, 제가 얼른 새로 밥 안 쳐서 다시 점심 식사 차려드릴게요. 됐다. 엎드려 절받기를 하랴? 내가 네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차려진 밥 먹을 수나 있겠냐? 안 먹는다. 저는 다시 차려드리려고 말씀을 꺼냈지만 바로 거절당했습니다.
씩씩거리시는 시아버지께 저는 재차 말씀을 드렸죠. 따뜻한 밥 새로 지어서 반찬하고 점심 차려드리겠다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완강하셨어요. 절대로 안 드실 거래요. 저를 세게 노려보시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아휴, 몸도 안 좋고 진짜 힘이 쭉 빠져서 멍하게 식탁에 앉아있다가 문득 아이 생각이 났죠. 애 밥은 먹여야 하잖아요. 물김치에 밥을 말아줬는데 계란 반찬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계란말이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만드는 사이에 아이는 또 물김치에 만 밥을 장난치면서 호로록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란말이는 2점만 먹고 말았어요. 이제 그만 먹겠다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러 가버리더라고요. 그제야 저 혼자 조용히 점심을 먹기 시작했죠. 이왕 만든 계란말이 김치볶음밥에 올려서 먹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다 힘들다, 다 지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 천하에 버르장머리 없는 년을 다 보았나? 방에서 나오신 시아버지께서 아주 화가 나신 얼굴로 다가오시더니 멀쩡히 밥을 먹고 있던 제 머리채를 쥐시는 겁니다. 저는 밥 먹다가 숟가락을 놓쳐버렸고 시아버지께 머리채 잡힌 채로 짤짤 흔들렸습니다. 자기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년, 이 고향 거사! 저한테 별별 소리를 그때 다 하셨어요. 저한테 가만 안 두겠다고 욕을 하셨습니다. 저는 밥 먹다 말고 한순간에 산발머리가 되었죠. 소란에 놀란 아이가 장난감 놀이 하다가 말고 달려왔는데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어리디 어린 아이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기는 싫어서 저는 황급히 시아버지를 밀치고는 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저것이 감히 하늘 같은 자기 시아버지를 밀쳐? 아이고, 아이고야, 나 죽네. 시아버지께서 바닥에 주저앉으신 채로 계속 아프다고 신음하시니까는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얼른 간단한 짐을 챙겨들었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당장 갈 곳은 친정뿐이었죠. 제가 들이닥치니까 엄마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심각한 상황, 그 와중에도 남동생이 아직도 집구석에서 유유자적하게 놀고 먹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여서 열이 뻗쳤었네요. 남편은 당장 저에게 집으로 돌아와서 시아버지께 사과부터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더런을 밀치고 그러는 법이 어디 있냐?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남편의 그 말을 들은 순간 진짜 결혼에 대한 미칠 것 같은 후회가 밀려왔던 거예요. 겨우 이런 놈에게 넘어가서 이런 놈을 믿고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솔직히 이혼부터 머릿속에 떠올렸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뱃속에 든 이 생명에게 좋은 엄마 아빠의 모습만을 보여주겠노라고 그런 다짐을 했었는데 금세 몇 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이혼을 떠올리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어요. 그런데 딱 절묘한 순간에 시어머니께서 시댁으로 복귀를 하셨고 시아버지께서도 다시 시댁으로 가시게 됨으로써 상황이 흐지부지 종결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네가 집에서 애 돌보면서 아버지까지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다. 내가 그간 신경을 못 써줬었네. 미안해. 남편이 저에게 먼저 숙이고 들어왔고 저는 다시 아이와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친정도 제가 전혀 기댈 수 있는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는 없었던 것 같네요. 결혼 초기부터 시아버지에게 대었던 저였는데요. 그 이후로는 그때만큼 시아버지와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스타일이 꽤나 다르신 분이었는데요. 저를 애먹이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었네요. 시어머니 생신 때의 일화 한 가지만 예로 들어도 이분이 대략 어떤 유형의 분이신지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는 어머님 생신 때 하필 딱 우리 가족이 다 독감에 걸려서 타이밍이 안 좋았잖아. 올해는 맛있는 식사 한 끼라도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남편은 알아서 좋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시어머니의 생신 때 고급 횟집에 가자고 말을 하더군요. 시부모님 두 분 다 돼지고기는 그렇게 별로 안 즐기시는데 명절에 한우는 실컷 먹었으니까 시어머니 생신 때는 회를 먹으면 딱 좋겠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었습니다. 개인실이 완비되어 있는 횟집으로 하자면서 자기가 봐둔 데가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무작정 저희 부부가 외식으로 결정을 지은 것에 상당히 기분이 상하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이상하네. 생신 있는 주말에 엄마는 아무래도 다른 일정이 있으신 모양인데?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더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진짜로 일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는 나름 당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그러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걸 몰랐죠. 마음이 단단히 상하신 시어머니께서는 생신이 있던 주말에 타 지역으로 떠나셨습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와 계속 연락이 안 돼서 희한하다고 여겼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생신 날짜로부터 사흘이 지난 후에 연락을 먼저 주셨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다가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네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같이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르는 며느리를 얻어야 했다는 거니? 진심으로 화가 나고 서러우셨는지 아주 답답하단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먼저 내 생신상 차려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나한테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작년에 니들 다 감기 심하게 걸려서 오지도 못했잖아. 그랬으면 올해 내 생일에는 정성 담긴 생신상이나마 네가 차려줄 생각을 했었어야지. 적어도 나에게 말이나마 해봤어야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진짜 생신상 차려드릴 생각은 못 해봤네요. 여태까지 생신 보내는 동안 계속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차마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내가 그만큼 너를 배려한답시고 지금까지 말을 안 했다는 의미 아니겠니? 누군들 며느리한테서 정성 담긴 생신상 안 받아보고 싶겠니? 그런 시어머니도 있다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아이고, 내가 그냥 말을 말자. 하기사 자기 부모 생신상도 안 차려본 애가 뭐를 알겠냐마는. 시어머니의 그 말씀, 마치 제가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자라난 자식이라고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왔습니다. 앞으로 내 생일 같은 중대사는 네가 나랑 직접 의논을 하도록 하자. 알겠니?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들 너한테 한 거 너 내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괜히 이런 얘기는 옮기는 거 아니야. 알겠니? 제가 무슨 앞뒤 꽉 막힌 사람도 아니었건만 그런 식으로 그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며느리표 생신상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정확히 따라드렸겠죠. 왜 안 해드렸겠냐고요. 그런데 당신의 바람을 저를 비롯한 누구에게도 표출하지 않으신 채로 그저 생신상이 떡하니 차려지기만을 기다리신 건 정말 어이가 없는 일 아닌가요? 제가 독심술을 쓸 줄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아맞힌단 말인가요? 제가 무슨 궁예라도 되나요? 시어머니께서는 앞으로 모든 일을 저와 직접 상의하고 싶고 이 과정에서 남편은 끼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는 아무런 신경 쓸 거리도 주고 싶지 않으시단 뜻이었겠죠. 저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나름 각자의 개성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시부모님이셨죠. 결혼 초기부터 저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남편은 그럼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청개구리로 진화했어요.
제가 분명히 이번 명절은 짧으니까 차 막히는 시간에는 엄청날 거라고 무조건 새벽같이 일찍 출발해야 한다고 남편한테 엄포를 놓았던 명절이었습니다. 장거리 운전하고 이동해야 하니까 그 전날에 술 많이 마시지 말라고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란 청개구리는 술을 진탕 마신 채로 새벽에 돌아왔어요. 아침 해가 밝았지만 그 술이 어떻게 깰 수나 있었겠어요? 정말 억지로 깨우고 강제로 욕실에 쳐넣었습니다. 그렇게 씻고 옷을 차려입은 남편은 아직도 비몽사몽이었고 긴 장거리 운전은 제가 독박으로 운전대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도 정말 가관이었죠. 시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명절 음식이 정말 가짓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시댁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숨도 못 쉬고 일을 했습니다. 기름 냄새에 찌들어가면서 그 오만 노동을 하는 동안 남편이란 청개구리는 방에서 퍼질러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면 귀신같이 일어나서 먹더라고요. 맛있는 건 위주로만 쏙쏙 골라 먹었고요. 일을 벌이는 것보다 뒤처리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 주부님들이면 다 공감하시죠? 그 고된 뒷정리를 하는 동안 정말 진이 다 빠졌습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그때 콧배기도 안 비추었는데요. 드디어 뒷정리까지 다 마치고 나서 잔소리 한마디 해줄까 했더니만 마침 외출을 나가더군요. 친구들 만나러 간대요. 제가 이를 갈면서 그랬습니다. 그래, 알겠어. 다 알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술만 마시지 마. 제발 취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 내일 일정 다 날아가는 거야. 알았지? 술 마시면 안 돼. 제가 입 아프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탈을 쓴 청개구리 이놈은 제 말을 알아쳐듣지를 않았죠. 술이 떡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부모님 두 분 다 기아 마실 정도였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서 차례상 차릴 때가 되었지만 남편은 아직도 꿈나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술을 그렇게나 진탕 마셔댔으니 정신을 차릴 수가 있을 리가요. 제가 그날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시댁 식구들이 있건 말건 듣건 말건 남편 놈 때리면서 깨웠습니다. 진짜 미치겠다고. 이게 사람이야? 아니면 짐승이야? 나 이제 너 같은 놈하고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그제서야 놀라서는 부스스하게 눈을 뜨던 남편.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무조건 남편을 비호하기만 하셨던 시부모님께서도 오죽하면 그날은 저에게 두드려 맞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도 헉 저걸 어째 하시는 표정만 지으실 뿐 차마 안 말리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차례상 앞에서 여자가 큰 소리 내는 거 아니라면서 잔소리를 하시긴 하셨지만 눈치로 보아하건대 남편의 작태에 분명히 착잡해 하시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이런 청개구리도 제 남편이라고, 제 아이의 아빠라고 열심히 데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명은 남들보다 많이 짧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다는 친구 2명하고 낚시 여행을 갔다가 2번 다시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한 명은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고 운전을 했던 한 명은 목숨은 건졌지만 몸에 큰 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을 똑바로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크게 다친 몸을 이끌고도 그분은 직접 사과를 하러 오셨었죠. 마주오던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그분의 탓으로 돌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원망 속에서 저는 차마 그분에게 아니다, 괜찮다 이런 대답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던 남편의 비극에 무너져 내렸고 그때 제 남동생이 그랬습니다. 저기 누나, 그럼 혹시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는 거야? 이놈 새끼는 영영 사람 되기는 글렀다 싶었습니다. 이런 녀석을 포기 못하는 엄마에게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저에게 묵묵한 위로를 보내준 존재,
그건 바로 정말 의외이게도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초췌해진 얼굴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마지막 가는 길까지 살뜰하게 살펴줘서 고맙다. 혹여나 네가 새 출발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받아들이마. 그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우자를 잃는 이 고통도 차마 자식을 잃는 고통에 비견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하였기 때문입니다. 금쪽 같은 자식을 잃은 충격 탓이었는지 시어머니께서는 이듬해 쓰러지셨어요. 원인은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열과 성을 다해 간호해드렸어요. 저 외에는 시어머니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의료진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시어머니의 예후가 좋았습니다. 담당 간호사들도 깜짝 놀랐을 정도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오롯이 인정하셨던 건 바로 그때부터가 아니었나 싶네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병원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틈틈이 시댁에 들러서 시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식사는 잘 하시는지, 반찬은 안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남편이 떠난 이후로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군가는 항상 들여다봐 주시는 게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것이 시아버지께선 엄청 충격이셨나 봐요. 이러다가 자식을 앞세우고 나서 마누라도 앞세우게 될까봐 겁이 난다. 세상 천지에 혼자 남을까봐 그게 걱정이야. 이렇게 중얼거리신 걸 보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 한 명을 잊으신 것 같진 않으신가요? 저희 남편은 집에서 차남이라고 제가 초반에 소개를 했었죠. 남편의 형,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주버님이 계셨습니다. 집안의 장남인 아주버님께서는 뭘 하셨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업적이라고 친다면 이혼만 2번 한 거요. 아주버님과 새로 재혼하신 분하고는 제가 워낙 대면대면해서 시어머니의 간병이라든지 시아버지 살펴드리는 일을 상의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네요. 친해질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아주버님께선 인물은 반반하셨는데 그 외에는 진짜 모든 면에서 상중 하중에 하였습니다. 어쩜 그런 사람이 있나 싶었네요. 무엇보다도 심한 다혈질이셨어요. 그냥 오래 상대하기가 싫었다니까요. 짧은 대화를 하는 건 괜찮았죠. 안부나 잠깐씩 묻는 정도요. 그런데 대화가 길어지고 나면 꼭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워낙 입이 험해서 욕도 잘하셨고요. 제 생각에는 멀쩡한 가죽만 보고 여자들이 혹했다가 내면을 알게 된 순간 이별을 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자식만 셋이셨는데 자식들도 다 자기 아빠를 안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술 좋아하는 한량인데다가 뚜렷한 직업적 능력이 없으니 그럴만도 했죠. 자식들이 자기 아빠를 존경할 만한 건덕지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주버님께선 나름 믿고 있는 구석이 있어서 그럴 것이란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그게 소위 초대박을 터뜨려서 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편이 세상을 허무하게 떠났을 때 아주버님께서는 슬픔과 행복이 교차해 보이시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이제 오롯이 나의 몫으로 떨어지는 거네. 담배 피시면서 이렇게 중얼거리시는 거 내가 듣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내가 재혼을 하기는커녕 시부모님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살자 아주버님께서는 점차 저를 경계하시는 것 같았어요. 왠지 시부모님께 이런저런 저에 대한 안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 눈치도 느껴졌고요.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니까 굳이 시댁 재산이 갈 이유가 없다느니 저한테 남자가 있는 게 분명한데 시댁의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재혼의 시기를 늦추고 있는 거라느니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시부모님께 흘리시는 게 빤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아주버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원래도 좋지는 않았지만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면 이제는 사이가 확연히 나빠지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단판의 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당신의 정신이 아직 말짱하고 또렷하실 때 재산 문제를 다 끝내놓고 싶다는 생각을 밝히신 거예요. 그런데 재산 목록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다 아주버님께 주겠다고 제가 보는 앞에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놀란 심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말씀드렸죠. 아버님, 저도 당연히 사람이기에 욕심이 난 건 사실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걸 바란 게 아닙니다. 그저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의 몫을 받고 싶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냉정한 얼굴로 하시는 말씀이 이러하셨습니다. 이미 떠난 자식의 몫까지 내가 고려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 내 남은 자식에게 다 챙겨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 이 결정에는 번복이 없을 것이니 그렇게 알아들어라. 너무 서러운 나머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엄청 기뻐하시는 내색으로 저를 조롱하셨죠. 아니 이게 무슨 나눌 재산이나 되나? 안 그래요? 나 혼자 챙기면 딱 알맞네.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충격에 드러누웠습니다. 지난 세월 모든 일들이 다 스쳐가더군요. 결혼하기 직전의 일부터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요.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제 가슴을 치고 있자니 사는 게 다 뭔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전부 다 부질없으니까 그냥 이따위 세상 그만 살까 싶었죠. 바로 그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들어가 계시는 요양원으로부터였습니다. 저보고 면회 좀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상황이 시어머니를 뵈러 갈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빨 다 빠진 호랑이가 오라고 그러는데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안 가기에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요양원에 찾아갔습니다. 에라이, 나는 진짜 타고난 호구팔자인가 보다. 그냥 이번 생은 글렀다고 생각하자. 저는 스스로를 비웃으면서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물끄러미 보시던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 아이고, 너도 참 독하다. 어머님, 그 말씀이요. 제가 30년 전에도 들은 것만 같아요. 황당한 말씀에 대고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는 푸스스 웃으시더군요. 30년이라고? 이야, 벌써 세월이 그렇게나 됐니? 네, 그럼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시네요. 얘 좀 봐라. 내가 지금 다 늙어서 기력 빠져가지고 요양원에 들어왔는데 여전하기는 무슨... 쯧쯧 하시면서 혀를 차시던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주위를 슬쩍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저한테 귀 좀 가까이 대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지금 아무도 저희 대화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건만 왜 유난이신가 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서 그 장단에 맞춰드렸죠. 시어머니의 얼굴에 제 한쪽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댔는데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거리셨습니다. 너 나한테 건물 세 채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었냐?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름까지 훅 끼쳐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말았어요. 어머, 이럴 수가. 세상에. 어머님, 벌써 치매 오셨어요? 그럴 수밖에요. 일단은 치매 증세부터 의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본인을 모욕하지 말라면서 대뜸 화를 내셨어요.
가끔 정신이 혼미할 때도 있지만 절대 치매는 아니라면서 완강하게 주장하셨죠. 아니, 그러면 치매도 아니신데 어째서 저한테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허무맹랑이라니, 내가 말한 게 진짜인데도 얘가 안 믿으려고 하네. 네? 진짜라고요? 어머님께서 진짜로 건물주라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얘 좀 봐라. 너는 그러면 우리 집이 그 땅으로 번 돈이 얼만데 지금 가진 게 꼴랑 그거라고 생각한 거야? 너는 네 시부모가 10년 만에 그 많은 돈을 날린 천하의 꼴통들로 보이는 거니?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순간 뇌리에 깨달음이 꽂혔습니다. 막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금액과는 달리 시아버지께서 조목조목 짚어주신 재산의 규모가 뭐랄까 작다고 여겨졌었거든요. 어라? 그러게요. 어쩐지 남은 재산이 너무 소소하다고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으이그, 너 하여간에 그 무엇이냐? 건물 세 채 있는 거 그것들 전부 네 거 해줄 테니까 그런 줄로 난 알아. 네? 뭐라고요? 어머님, 방금 그 말씀 진심이세요? 얘는 뭘 그렇게까지 놀라고 그래? 그 건물들에서 나오는 수익 들으면 이거는 뭐 거품 물고 기절하겠네? 시어머니께서는 너스레를 떠셨죠. 저는 그 건물들로부터 얻는 수익, 그 엄청난 숫자를 듣고 다행히 기절까진 하지 않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께서 갑부이실 줄은 몰랐었으니까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웠던 사실은 말이죠. 시아버지께서 일부러 작정을 하시고는 당신의 문제 많은 장남에게 돈을 조금만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님께서 애초에 짜고 치셨던 거예요. 아주버님께서 당신들께서 가지신 진짜 재산의 규모를 알면 반드시 노리실 거라고 예상을 하신 두 분은 궁리를 하시면서 계획을 짜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재산을 몰아주기 위해서요. 어머님, 정말 아버님도 그렇고 두 분께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버님께선 장남이시고 저는 며느리일 뿐인데 저에게 이렇듯 큰 몫을 어째서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장남이면 뭘 해. 장남이라는 명패만 반지르르 할 뿐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한테 내내 지랄밖에 안 떨었는데. 그런데 너는 우리네 지랄을 다 받아줄 입장이잖니? 지랄 떤 아들에게 주느니 지랄 받아준 며느리에게 주는 쪽이 낫지. 그리고 우리 손주들 키우는 솜씨만 봐도 그쪽보다는 네 쪽이 더 낫더만. 와, 드디어 오랜 세월을 인고한 끝에 시부모님으로부터 진정한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보답과 함께 말이죠. 아주버님네 애들은 부전자전임을 증명하는 것인지 저랑 전혀 친하거나 가깝지는 않았지만 딱 봐도 싸가지가 바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애들을 솔직히 더 예뻐하시는 것 같긴 했어요. 인생사 세옹지마라더니 말입니다. 그렇게나 짙은 후회 속에서 끼워졌던, 잘못 끼워진 줄로만 알았던 첫 단추가 종국에는 황금 단추로 변신하게 될 줄 그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맹세컨대 당사자인 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답니다.